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 저녁 첫 TV 토론을 엽니다. 80분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분야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은 미래 비전 대회를 열고 각자의 집권 청사진, 핵심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했습니다.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공식 요구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다뤄봅니다. 땅이 갑자기 가라앉거나 큰 구멍이 파이는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땅꺼짐 사고를 현장 취재한 KBS 민정희 기자,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와 함께 땅꺼짐 실태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각 당 대선 경선 상황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청년 변호사들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했다가 보류했습니다. 자, 일단 정광재 대변인님부터 윤석열 신당 창당 움직임, 물론 본인이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젊은 변호사들 위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4시간 만에 마무리되는 해프닝성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든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적절치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헌재 판결에 따라서 파면의 결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런 분이 차기 집권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게 대선에서는 중도의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뜩이나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은 상황에서 우리 당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눈빛으로 뭐 그런 메시지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움직임. 좀 황당했고요.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그 사건에서, 이게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법리적으로 잘못 접근하거나 또 당사자가 막 격앙되거나 하면 자제시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변호인의 역할인데, 이분들 이 파면 직후에 창당까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면, 또 오늘 어느 보도에 의하면 파면된 날 저녁 만찬을 변호인단하고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미 이런 내용이 거론됐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어떤 뭐 새로운
정치 세력 윤석열 신당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저는 이게 그 정치 세력화에서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는 의지 이걸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끊어내려는 시도에 대한 일종의 경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도 한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느 모로 보나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불러내고서 정치의 어떤 세우거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한 창당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이 그쪽 이제 좀 추진하던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하지 말라 이런 압박이 빗발쳤다. 네. 저 그리고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도 지금은 힘을 합칠 때다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네. 자,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랄까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실제로 그 배의철 변호사에게 이런 움직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뭐 유형의 압력 아니면 뭐 전화든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당이 지금 어렵게 대선 국면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국민에게 어필되는 것이 우리 당에 유리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심전심 또는 뭐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 창당 움직임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현 정국에 대한 정무 감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일부 그런 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당 창당설까지 연결된 것 같은데 저는 이번 대선 국면 또 이후 국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그런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좀 다소 윤 전 대통령에겐 아프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그 위상을 지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할 일이다. 네. 마지막 도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언급되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유정복 시장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조용히 보내드리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심지어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나오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에 이게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참 어떻게 보면 첩첩산중입니다. 경선에 관심을 끌만하면 한덕수 대망론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글로 관심이 다 돌아갔는데 겨우겨우 이제 경선 일정에 들어가니까 네. 윤호개인 신당론이 나왔어요. 당혹스럽겠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이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점으로 봤는데 네. 전혀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잖아요. 특히 파면 직후 뭐 전에도 그랬지만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면 그 정당은 파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면 이 과오를 안고 어떻게 혁신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까 이런 경쟁 그러니까 보수 혁신 경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초반에 보십시오. 파면 직후에 줄줄이 대선 후보들 관저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메시지 받고 대선 승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자리 계속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리 두기에 조금 힘들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 당원들도 보기에 이분들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을 좀 끌고 가야 되니까 저런 모양으로 가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경선 국면에서도 그게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당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그러니까 절연하고 출당 탈당 요구를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보수 혁신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슈가 될 때만이 그나마 관심을 끄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주변에서 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이거 못 끊어내고 있다고 보는 거고. 자, 정광재 대변인.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안철수 경선 후보가 예. 자, 대선 이대로 가면 대선 필패다. 대선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 이렇게 공식 요구를 했어요. 예. 자, 홍준표 후보는 그건 너무 좀 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류하는 입장을 내긴 했는데 네. 사실 출당 뭐 이렇게 되면 이게 큰 논란을 또 빚을 겁니다. 그렇죠. 예. 혹시 이 문제가 본인이 탈당하는 게 바람직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대변인? 저는 뭐 당직자로서의 자격을 빼고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탈당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직자로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안철수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말한 것은 각각의 지지층들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우리 당이 중도표를 흡수해서 대선에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선에 지금 4강에 들어가는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정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17년에 대선 후보 된 이후에 낙선했고 네. 그다음에 당권을 잡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한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대했던 윤 어게인 신당은 실패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부인이 함께 기댄 주술의 약발도 헛꿈입니다. 국민은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이어지는 주술 권력의 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하지 못하면 당장 관세 협상에서 손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 제1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주 내에 한덕수 대행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무슨 요일, 어느 시간이든 한 대행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자, 조기현 부회장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한덕수 대행이 불출마 선언 안 하면 관세 협상에서 손 떼라 이제 얘기했습니다. 권한대행 타이틀 갖고 잠재적 대선 후보 행세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최근에 한덕수 대행이 보이는 일정 행보를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대선 행보로 비춰질 수 있는 일정을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부산, 광주 이틀 동안 가고 네. 친서민 행보의 이미지는 만들려는 행보를 하고 과거 한덕수 뭐 총리 시절이든 뭐든 어떤 공직자로 있을 때 전혀 연출하지 않던 모양새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에선 조선소, 광주에서는 자동차였습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 또 트럼프와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고 절박한 문제인데 이제 그 일정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덕수 대행이 여전히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일정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은 이제 관세 협상을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직접 개입해서 일본과의 우선 협상을 시작한 단계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일본과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또 일본도 방위비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전략 마련에 굉장히 중요한데 한덕수 대행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정말 출마에 대해서 여전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고 하면 관세 협상조차도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어떤 지렛대 내지는 성과로 삼기 위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 관세 협상을 맡기면 정말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의 어떤 절박한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막아내고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겉으로 비춰지는 이 협상에 어떤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만 할 뿐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협상. 그래서 역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 뭐 이런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지 않고 하는 관세 협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관세 협상은 뭐 지금 정부 한덕수 대행이 주체가 돼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잘 준비해서 다음에 출범하는 이 정부가 아직 유예 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6월 3일 이후에 실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좀 하지 않으면 못 맡기겠다는 거죠.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요구한 대로 한덕수 대행이 그 면담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뭐 만나고 안 만나고 이걸 떠나서 대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지금 대선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건데 지금 정치권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절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민주당은 국익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들의 집권이 우선인 거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세 협상 통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하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인데 그거를 잘 해야만 제가 생각하기엔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우리 국익에 맞게 풀어왔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 인기가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국익을 포기하는 협상? 그런데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포장해서 그걸 갖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국익에 부합한 협상 결과인지 그렇지 않은 결과인지를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당 경선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제3지대에 나온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모르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는 순간부터 저는 그런 식의 단일화 협상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네. 그 2012년에 있었던 과정인데 네. 당시에 문재인 전 후보가 나는 당원들이 뽑은 민주당의 공당 대통령 후보인데 어떻게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응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버티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포기하고 지지 선언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는 순간 외부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지지율을 훨씬 넘어서는 지지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양당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 첫 TV 토론에 참석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8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사회 분야 세 가지 주제 놓고 뭐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방식 자 진행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관전 포인트 뭡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대세론 그리고 이슈를 지금 사실상 뭐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완벽히 주도해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지사가 얼마나 차별화된 어떤 뭐 이슈를 던지고 이재명 대표를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적어도 이재명 후보보다 낫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까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비전이나 정책들은
이재명 후보는 뭐 대표를 하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계속 민주당의 입장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정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돼서 정리된 입장이 분명히 있고 더군다나 202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공약에서 또 그걸 보완하고 만들어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는 상태의 후보이고 네.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지사는 이번에 이제 대선이 첫 출마이니까 그렇게 이 대선급 대통령급에 맞는 정도의 정책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오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TV 토론이 2번밖에 없고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경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토론회여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을 그냥 뭐 잘 알리고 하는 데 집중할 건데 두 분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발표해 온 것과 다른 내용에 나는 같은 민주당 후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와 분명히 차별화 있고 그 부분이 또 당장의 대선이든 이후에 민주당의 미래로서 경쟁력이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자 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번 민주당 경선 두고 한 분이 너무 앞서가니까 슴슴한 평양냉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작심하고 매운맛을 평양냉면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슴슴한 평양냉면이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저기 비빔냉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함흥냉면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맛.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사실은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붙어 있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이 약점을 공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을 할 정도의 파급력 있는 이슈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지지율이 한 뭐 5% 10% 차이 나면 그걸 엎으려고 또 네거티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그것도 아닌데 괜히 뭐 네거티브를 해서 본인의 이미지만 오히려 이 상처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슴슴한 평양냉면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어떻게 다르게 먹는다 정도로 보여주려고 할 거지 나는 뭐 이렇게 매운맛 뭐 이렇게 접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평양냉면이 맛있으려면 네. 식초도 넣고 겨자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식초도 없어요? 조금만 더 넣었다간 아마 개딸들한테 문자 폭탄 테러 맞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관건은 그걸라고 봐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하나만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2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전 대표와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후보와 어느 정도의 대립각을 세우려고 할까.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박용진 전 의원의 정치적 말로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동연 경기지사나 근데 말로는 아니고 어쨌든 그 한 결과가 있었죠. 일단락된 결과 말로는 아니니까 뭐 계속 정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김경수 전 지사나 이분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초와 겨자 같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그러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시청률을 예상해 본다면 한 자릿수?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숨만 쉬는 게 전략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46일 지나면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럴 리가요. 지금 이재명 어떻습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 전국 계속 순회하고 뭐 영남권 공약 발표도 하고 뭐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민감한 이슈는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정책이나 공약 관련된 내용을 거침없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뭐 토론도 마다하지 않고 있고 뭐 행보에 있어서 부자 몸조심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고 있고요. 김경수 지사라든가 김동연 후보 두 분 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다른 뭔가를 보여준다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오늘 대구 방문해서 문화강국 비전 제시했습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임을 앞세워서 대구 경북의 아들임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좀 뭐 경선이든 아니면 본선이 됐건 대구 경북에서 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뭐 가능할 거로 봅니다. 예, 뭐 워낙 보수 지세가 강한 곳이긴 하고 역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좀 다르죠. 뭐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강한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올라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가 실망감이 대단히 지금 퍼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걸 상쇄해 줄 만큼 어떤 기대나 희망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뭐 안동 출신이고 고향 출신인 이재명 후보를 뭐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전 대선보다 오히려 좀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보수 지지층들이야 이제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하시겠지만 중도층 그러니까 무당층 이런 분들은 이번에는 한번 이재명을 뽑아 주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역대 대선 중엔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근데 인물 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도에서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 인물 측으로 들어갔을 때 반감 때문에 유의미한 득표율 그러니까 과거 뭐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 수준만 하더라도 전 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충청권에 가서 이 세 후보 모두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뭐 국토균형 발전 뭐 이런 부분에 강조를 했거든요. 자. 지난 대선들을 쭉 보니까 어느 TV에 이렇게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보니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뭐 해가지고 충청권을 잡은 후보가 대선에 이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충청권의 표심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민주당이 최근 선거에서 되게 강세를 보였어요. 충청권에 어떻습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대 대선 어떤 선거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꼭 그때 충청권에 어떤 특화된 공약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죠. 물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신행정 수도라는 파괴력 있는 공약이 있었고 네. 논쟁 끝에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그때도 이제 충청권의 지지를 끌어낸 바가 있죠. 근데 이것은 어쨌든 노무현 정권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국토균형 발전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 후보 모두가 이거는 당연히 추진하는 것이고요. 정책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이것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노 어게인 그러니까 신행정 수도 국토균형 발전의 완성이라는 이 이슈가 선거에서도 매우 유효하기도 하고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인 국가균형 발전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후보가 아마 실현 방식, 시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세종으로의 뭐 이 대통령 직무실 이전이라든가 국회 이전 등등 실질적으로 신행정 수도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차기 정부에서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 분 후보가 거의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예.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충청권 표심에 약간 소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인물별로 후보별로 어떤 공약을 세우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아직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충청권과 관련은. 네네. 근데 이 충청권 인구가 지금 560만 명이거든요. 네네. 2014년에 처음으로 조선조 이후에 호남 인구를 역전한 이후에 지금 60만 명이나 차이 나요. 호남 인구가 5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청권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재명 전 대표가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14만 표를 진 걸로 알고 있고 최종 표 차이가 24만 3천 표였으니까 네. 그 절반 가까이가 충청에서 졌기 때문에 결국 대선 오전에 실패했던 거죠.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도 지난 4.10 총선에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서쪽은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개발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풀고
국회는 일반인에게 개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시대적으로 행정수도를 비롯한 모든 그 수도 권한이 세종시로 이전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단 남북 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네.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수도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뭐 이게 북방으로 좀 진출했어야 하는데 이 분단 현실 때문에 이런 현실이 아쉽지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뭐 국토 균형 개발이라든가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데는 뭐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 퇴근길 정체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났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리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동호대교 5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북부간선로 도심 쪽 구리부터 쭉 정체길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마장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도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서하남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정체고요. 같은 방향 경기 북쪽에서는 사패산 터널 안에 사고 나서 별내부터 여파받습니다. 서쪽에서는 김포 요금소부터 송내까지 쭉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방향은 안현분기점에서 자유로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용담터널 사이 속도 더디고요. 다시 광명역부터 정체고 경부선 서울 방향은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이후 오산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8명 경선 주자들은 오늘 비전대회 가고 30초 분량 홍보 영상 포함해서 10분씩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견 밝혔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일단 뭐 모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기정사실화된 후보에게 네. 대립각 세우고 이재명 정권을 본인들만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자신이 인상적이었고요. 이재명 대항마 적임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전 개헌과 관련해서는 유정복, 이철우, 홍준표 네. 이 세 후보가 얘기했고 AI와 관련해서 안철수, 양향자,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미래 비전을 얘기하려면 여튼 개헌을 통해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라고 한 분이 있는 거고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이른바 AX, AI 혁명으로 가니까 이 AI 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철수, 양향자, 한동훈 후보가 했는데 각자 본인이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에 집중해서 비전 발표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막 각자 이재명 대항마다 하면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비난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숲에 숨은 이재명보다 먼저 개헌 막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뽑자니 공포 제1당 걱정될 것. 뭐 안철수 범죄 혐의자 대통령 국가적 수치 이런 어쨌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네거티브에 본인이 대응 안 하고 그냥 당에서 그냥 뭐 적당이라는 표현 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네거티브에 뭐 어떻게 말하면 휘말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좀 조용조용히 가급적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재명 반이재명 이건 뭐 2022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하루도 안 쉬고 계속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선 경선 일정이고 비전 대회에서. 대회에 비전이 반 이재명 이거밖에 지금 안 남아요. 그러니까 AI도 얘기하고 개헌 얘기들도 하셨는데 워낙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뭐 차별화된 그러니까 이재명 반대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재명을 이길 후보라고
뭐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이길 건데 그 이재명을 이기고 만든 이 국민의힘 정부 본인이 대통령인 이 국가는 어떻게 가는 건지 이거 전혀 지금 아무것도 귀에 안 남거든요. 저 오면서 비전대 이 영상으로 좀 봤는데 그다지 이 비전을 보고 각 후보의 차별성도 안 느껴지고 각 후보의 비전이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특별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귀에 들리는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다 그만한 얘기들만 하는 과정에 반 이재명만 서로 그냥 한 목소리로 외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슈를 끌고 나가면 관심을 더 끌기 어렵죠.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반 이재명까지는 좋은데 그거 아주 좀 원색적인 언어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에게 나라를 맡겨주면 정말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뭐라 그럴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런 부분 뭐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예. 저희가 경선이 마무리되고 본 후보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후보들의 가장 큰 목표는 4강 안에 들고 또 우리 당의 마지막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를 고민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무도한 대항마다. 정권을 막아야 된다. 이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1차 경선이 끝나고 4명 하고 그다음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 비전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과 모레 각각 토론회 갔는데 A조에는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B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확정됐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대진표 보면 토론회 분위기 약간 감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떤 게 좀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얘기하듯이 지금 비조, 비조? 죽음의 조라고 네. 얘기하는데 각자의 약간 이 구원들이 있어서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특히 이 세 분의 후보 간에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뭐 지난 전당대회 때 아주 감정적으로 일합을 겨룬 적이 있죠. 뭐를 부탁했다 안 했다 뭐. 예. 그 지금도 아직도 그 당황한 나경원 후보의 그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데요. 글쎄 뭐 그런 내용을 다시 부각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세 분 간에는 워낙 뭐 지금까지 해온 얘기, 정치적 앙금 이런 게 있어서 치열하게 붙을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이제 이 죽음의 조라는 게 정말 치열하게 붙어야 본선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정말 치열하게 붙으면 그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 이 스텝에서 체력을 너무 소모해가지고 그 월드컵 같은 데서도 보면 죽음의 조 들어간 이 팀이 겨우겨우 이제 4강에 올라왔는데 쉽게 올라온 이 중하위권 국가한테 그냥 끝나고 결승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야 사실은 그나마 국민의 관심을 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열하게 토론해야죠.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어떻게 할 건지 탄핵이 잘못됐는지 잘 된 건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면 이게 오히려 죽음의 조를 통해서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이 경선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할 텐데 제가 볼 땐 오히려 죽음의 조가 안 될 것 같은 게 어차피 이분들 중에 뭐 2분 내지 3분이 4강 안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몸조심할 것 같아요. 의외로. 굳이 서로에게 그렇게 깎아내리기? 할까 네. 싶어요. 그냥 일단은 4위 안에 드는 게 1차적 목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4인 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 공격하는 방식 네거티브 이런 토론은 오히려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죽음의 조 하면서 막 관심을 이렇게 끌어놓고 알고 보니 뭐 김 빠진 토론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만 정광재 대변인 이게 이제 서로 막 치열하게 막 정책 경쟁하고 멋지게 막 이러면 좋은데 이게 자칫 서로 막 깎아내리고 상처내고 이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우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경선 과정이 워낙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포지티브 전략,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와 이미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당장 상대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후보라고 하더라도. 네, 네. 근데 이 B조가 죽음의 조라고 하는데 정말 또 재밌는 게 이 B조의 토론 주제가 뭐냐면 사회 통합이에요. 그러니까요. 당내 통합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당내 갈등에 지금 4명이 일단 3명은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분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만 탄핵에 찬성했던 네. 분인데 이 구도 속에서 더군다나 4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그 절박감이 좀 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B조의 토론은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통합을 얘기하는 주제 시간이니까 당내 통합과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메시지에 좀 집중해 줬으면 하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좀 이렇게 조편성하고 나중에 도착한 순서로 앉고 싶은데 앉으라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도착한 사람이 홍준표, 그 바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이 한동훈. 보니까 B조의 뒤에 2자리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시죠 하면서 둘이 웃으면서 손잡고 간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정말 원색적으로 몸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 철부지, 용병, 정치권 오면 나한테 죽는다 뭐 등등 했는데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하다가 한동훈 막상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더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정광재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드디어 만나고서야 느낀 거예요. 근데 몰랐다가. 뭐 우리 당에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네. 8명의 후보 다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당내 통합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홍 전 시장은 제가 생각엔 어제 그래도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그릇은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뭐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 소득, 고용 분야 주요 국가 통계 왜곡했다는 내용 감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부가 약 4년간 총 102차례 걸쳐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하향 조정하거나 하도록 부동산 대책이 효과 있는 것처럼 통계 왜곡 지시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조경 부위원장님, 물론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게 별개로 하고 이게 약간 보충 감사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저께 이기현 의원이 딱 마이크를 잡고 이제 얘기하는데 감사원이 개혁 대상이다. 이게 거의 해체 수준의 아마 뭐 조치를 받을 거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난했어요. 배경이 뭡니까? 이 정부 내내 감사원이 최재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출석해서 했던 발언. 네. 그러니까 지원기관 이 취지에 맞게 실제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정부 관련된 감사 얼마나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해왔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수사 의뢰 등 사건이 여전히 진행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이 지금 통계 조작이라는 사건, 이거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다 꽤 맞춰온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최초 시작된 게 아마 2022년 9월이었을 텐데요. 네. 정부 출범하고 직후죠. 직후부터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감사원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이 통계 조작 이 이슈를 끄고 이거 1년 반 동안 계속 감사위가 연장하면서 원래 감사원 규정과도 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중간 발표를 2023년 9월에 했어요. 이제 총선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본 거죠. 그때 이미 어제 최종 발표한 내용의 상당수가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22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죠. 근데 그중에 11명 기소됐고 11명은 다 불기소됐습니다. 그때 수사 의뢰했던 분들에 대한 위법에 대한 판단도 과잉 해석해서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대선을 앞두고 또 이제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주고받은 직원들 간의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이 누가 압박과 강요에 의해서 결과치를 바꾸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래서 이게 102건의 통계 조작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던데 통계는요. 어제 오늘자 기사 이게 분석해 보면 KB 부동산 시세하고 한국 부동산 감정원 시세를 주로 이 시세 자료로 많이 보잖아요. 부동산 시가. 네. 근데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둘 간의 결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통계가 맞는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 정권이 바뀌면서 통계 방식이라든가 표본 수집 방식 이런 걸 바꾸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다 지금 통계 조작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에 묶어서 낸 결론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보여준 감사원의 행태상 1순위 개혁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습니다. 국가 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이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 막아내겠다. 네. 전대미문 국기 문란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했어요. 아니, 감사원이 이런 일을 하려고 존재하는 건데 이런 일 제대로 했다고 그거를 개혁 대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 제대로 된 발언을 한 건가요? 이게 없는 사실을 감사원이 만들어서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감사원의 잘못이죠. 그런데 감사원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 여러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게 다양한 증거들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당사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해서 남겨놨고 당사자들 간의 카톡 대화를 보면 충분히 문재인 정부 실권을 가진 분들로부터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통계 조작 같은 거는 중국 같은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선전하냐고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실정을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후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 선두 유지하고 있던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대상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38, 홍준표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김문수 경선 후보까지 각각 7%, 한동훈 6%, 개혁신당 이준석 2%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지난주 대비 홍준표 후보는 상승, 김문수 후보는 하락, 뭐 이재명 독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뭐 양당이 지금 경선 중이지만 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 추세가 굳어져서 본선 이 대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다만 변수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뭐 이준석 후보나 다른 이 3세력 간의 연대나 구도 변화의 변수가 하나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가상 대결이든 절제적 선호도든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변수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요. 이 추세는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뭐 대선 결과는 뭐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시간은 한 1분 이하로 남았는데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 47%가 민주당 후보 당선, 22%가 국민의힘 후보 당선 기대했습니다. 중도층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이 중도층의 민심을 잡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도 보수, 범보수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산술적인 지지율을 더하면 30%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네네. 이재명 후보가 38%고 나머지가 이제 없음 모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중도 보수 선거 연합의 복원만 이루어진다면 이제 해볼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함께 녹아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네. 9690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서로의 입장과 생각, 정치적 주장을 격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쏟아내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을 잘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고마운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준우에게 얼마 전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준우가 사는 영양지역까지 덮치며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은 건데요. 긴박했던 그날 밤 거대한 화마의 공포는 아직도 준우 가족의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살던 집과 가재도구, 평화로웠던 일상 모두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지금. 다시 돌아갈 곳도 새롭게 찾아갈 곳도 없는 준우네 가족. 임시보호소에서 쪽잠을 자는 어린 손자가 안쓰럽고 걱정스러운 할머니는 오늘도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물 한 병, 옷 한 벌이 간절한 하루하루. 화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준우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울진과 구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크게는 13도나 높았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내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경북 지역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전국이 흐려져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이 5에서 20mm,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은 최고 30mm, 강원 북부 내륙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서울 14도, 부산 15도 등으로 시작되겠고 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4도, 광주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시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황사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있어서 오늘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도 법원 지하 통로를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차 재판 때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특혜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법 수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 무산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내란 종식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대선 경선 후보 3명의 첫 TV 토론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후보 8명은 오늘 비전대회에서 각자의 집권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내란 세력이 테러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는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대로면 대선 필패라며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갑자기 도로나 땅이 파이는 땅꺼짐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도 방지도 어려워서 발밑이 불안하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자체들은 집안 탐사,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땅꺼짐에 대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KBS 사회부 민정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원철 교수님, 민정희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큰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 자, 실종자가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먼저 민 기자 어떤 사고였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낮 3시쯤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공사 현장 그리고 상부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네, 이 사고로 시공사 포스코 ENC 소속의 50대 직원과 20대 굴착기 기사가 고립됐는데요. 이 20대 굴착기 기사의 경우에는 고립 초기부터 전화 통화가 되면서 자신의 위치도 알렸고 그래서 사고 발생 13시간쯤 만에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요. 50대 직원의 경우에는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사고 이후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공사 현장이 지하 30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이 실종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고 이후에 주말 동안 또 비가 내리면서 집안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도 쉽게 대형 장비를 진입시키지는 못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재개했다 하면서 구조 작업이 좀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네. 민 기자에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 이런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강동구에서도 또 땅꺼짐 있었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 20m짜리 땅꺼짐이 일어난 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무너진 구멍 안으로 추락하면서 숨졌는데요. 네. 워낙 갑작스럽게 그리고 크게 붕괴가 일어나면서 미처 피하지 못하는 모습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땅꺼짐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모두 이 부산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2023년부터 이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만 땅꺼짐 사고가 14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예. 자, 조원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땅꺼짐 그러면 그냥 땅이 푹 꺼진다 이 정도로 그 잘 모르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게 알기 쉬운데 이것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까? 땅꺼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르죠. 예, 지질학적인 이야기는 오늘 이제 예외를 하고 네네. 넓은 지역에 땅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LA 동쪽에서는 서울시 반만한 면적 약 300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넓이가 네. 쭉 한 17m가 내려가 버렸어요. 한꺼번에요? 순간에? 여러 아니 좀 시간에 걸쳐서. 예. 왜 그랬냐면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고 네. 농사를 짓고 채소 짓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다 뽑아내 가지고 써버리니까 안에 지하수가 받지 못했으니 그런 넓은 지역은 우리가 집안 치마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공학적으로도 집안 치마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싱크홀은 국지적으로 아주 좁은 공간 안에서 땅이 꺼질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바다 밑에서도 일어납니다. 싱크홀은요? 예, 싱크홀. 예. 자, 또 포트홀이라는 게 있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정말 사람들은 무서워요. 이게 갑자기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땅이 꺼지거나 이런 정말 공포스러운 건데 뭐 이런저런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정확한 조사 결과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거는 이런 원인이다 좀 추정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네. 90% 이상이 발생했던 곳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력 지역. 네. 그리고 지하에 대규모 지하 공사를 했던 곳. 네. 지하철 공사,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통신구든지 각종 그 땅 속에 공사를 했던 선을 따라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한강 주변에 매립한 곳, 송파구 같은 데는 상당 부분이 매립지거든요. 한강의 모래 지역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구반포, 신반포 다 매립지역입니다. 여의도도 매립지역입니다. 네. 이 매립지는 강변의 매립지는 모래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래는 단단하지가 않고 지하수가 흐르면은 쉽게 따라서 흘러요.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은 저 땅 속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낮아지면 땅에 있던 물이 나오거든. 다시 한강으로 내려오거든. 그래서 들락날락하면서 모래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끌고 오는 성질을 우리가 물의 점성이라고 그래요. 끈끈한 성질. 네네. 우리 흔히들 물귀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네. 가는 입자를 끌고 가면 땅 속에서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 위에 천정에 달려있던 흙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공동이 위로 커져요. 그러다가 지표면에서부터 한 4, 5m 정도까지 오면은 지표면에서 어떤 조짐 현상이 보여요. 땅이 꺼진다든지 땅이 꺼지면은 아스팔트가 올라가는 그래서 덜커덩거리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 또는 금이 간다든지 하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3m까지 올라오면 내려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어떤 공사라는 인위적인 요인이 있고 예. 한강변의 그 지질적인 특성이고 물이 들락날락거리고 예. 모래가 많은 그 특성이 합쳐지면은 그렇죠. 그것이 더 무너질 개연성이 커진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반드시 지금까지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서 왔냐? 지금 네. 제가 한강물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비가 왔을 때도 지하수가 많이 흘러요. 더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예, 예. 그다음에 상수도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도 갑자기 많이 흐르고 하수도가 터져 나왔을 때 근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흐름의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같이 터져 나오더라도 네. 하수도는 시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중력은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네. 새 나오더라도. 그러나 상수도 관이 파열됐을 때는 갑자기 압력관이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싱크홀이 빠른 시간 내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엔 민정희 기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무엇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좀 이거 피해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인근 주민들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어제도 그 광명 붕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말씀처럼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그 무너진 현장 바로 옆에 살던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있고 네. 인근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종자 수색이 끝나서 사고 현장 정리는 들어간 상태인데 아무래도 뭐 가스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라서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잠을 좀 잘 자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신안산선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실 그 사고 전날 밤부터도 붕괴 우려가 나와서 네. 현장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강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말을 해도 이 주민분들 말로는 이제 그걸 믿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또 인근의 식당이나 뭐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소 같은 이제 상업 시설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현장이 통제가 되면서 생업에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원인 조사하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 경찰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사고 원인 그리고 사망자의 그 사망 원인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일단 그 숨진 근로자분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정확한 부검 결과가 다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먼저 구조 소견으로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내부 CCTV를 지금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 지하터널 중앙 기둥 파손 발생 시간을 보고한 지난 10일 오후 9시 50분을 전후해서 이 지하터널 2개 그 좌측 터널의 아치 형태 천장 부위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아치형 터널을 지탱하는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진 데 이어서 터널 벽체가 밀려 내리고 또 끝내 지붕이 붕괴하면서 콘크리트랑 흙더미가 쏟아진 그런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이 영상을 보면서 좀 언제부터 얼마나 붕괴 조짐이 있었는지 또 관련자도 차례로 좀 불러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조원철 교수님, 아까 이제 그 주로 원인을 얘기하실 때 공사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한강변의 어떤 지형적, 지질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강우입니다. 강우요. 예.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까지 가물었거든요. 네네. 가물면 지하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흙 속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내려갔다가 최근에 비가 왔잖아요. 네. 작은 비입니다만 이것이 모여서 땅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비어 있는 공간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모래를 끌고 가면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게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을 지나면은 여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물이 지하수를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꺼지냐? 물이 차 있을 때는 물이 받쳐주니까 괜찮은데 물이 빠지는 9월 말 10월 되면은 땅 꺼짐 현상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적인 요인, 서울은 하천변이라고 하는 요인, 그리고 하천변에 모래 질러서 성토가 돼 있는 매립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럼요. 합쳐졌을 때 또 사고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땅꺼짐 사고가 오랜만의 문제 아닙니다. 지자체 등에서 집안 탐사 같은 대책 이제 내놓고 그런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표 투과 레이더 GRP라 그러나요? GPR. GPR이네요. 예, Ground GPR. Penetrating Radar. 그라운드를 이렇게 막 관통하는 거네요. 예, 예. 관통해서 레이더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이름이 지표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지중 탐사입니다. 지중 탐사군요. 투과 레이더입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중
표가 아니고 예. 중이네요. 예, 예. 지중 투과 레이더, 예, 예. GPR 통한 안전 점검 한 지역에서도 이런 사고가 또 나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 조사로 이렇게 좀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까? 굉장한 한계가 있죠.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GPR 탐사는 네. 대개 한 2m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껍질 지표면만 탐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밑에 땅속의 굴이 3, 4m 가까이 오면 이미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2m밖에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3, 4m 거는 탐사를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 정도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비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GPR 탐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GPR 본체보다는 거기에 달려있는 안테나, 즉 레이더파를 보내가지고 땅 속에서 상태에 따라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제 기록을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안테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고주파보다는 저주파가 더 고급이고 훨씬 더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를 해석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딱 3가지 조건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지속적으로 우선 장기간 몇십 년간 예. 앞으로 지속해서 탐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조건이고 예. 그다음에 이것을 서울시나 국토부가 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맡겨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일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투자가 돼야 돼요. 재정. 국가 예산으로서 왜냐하면 장비가 비싸니까. 개인 업체 보고 하라고 그러면 일거리가 없으면 비싼 장비 누가 투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느 곳을 탐사하고 싶으면은 3m 할 게 아니라 5m 정도까지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네. 사갖고 앞으로 5년간 계속해라. 또는 뭐 10년간 해라.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업체도 살아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우리는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연구기관 공무원으로서의 전문가를 양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민간에다 줘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공무원으로서 전문가는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월급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래 있지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민간에 있어야 그래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국가 기반 시설을 조사하는 투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재정 당국에서는 기재부도 그렇고 정부 보면 비용으로 봅니다. 이게 비용을 아낄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한 구멍 아끼려고 하다가 1억 아끼려고 하다가 몇백억 손해를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용으로 보지 말고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 투자 비용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226개 시, 군, 구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국토부가 공무원들 몇백 명 어떻게 동원해서 인력도 없고 그분들이 오래 거기 전문성도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네. 민간이 했던 모든 기록들을 측정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나 연구에서 하는 거지 이 실무조사는 민간 업체를 양성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는 관이하되 실질적으로 일을 맡기는 건 민간에 맡겨야지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3가지 조건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까지.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지하 공간 통합 지도라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잘 활용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예. 이게 현황은 어떤지 개선 방안은 뭡니까? 지하 공간하고 땅꺼짐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하 공간. 그리고 이 조사를 해놓은 것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땅 속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겹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시설, 터널도 그렇고 전부도 각종 이거는 전부 기반 시설이고 보안 시설입니다. 이걸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위험 지역 탐사한 곳이 있으면은 일반 지도, 일반 시민들이 보는 지도에다가 이러이러한 이쪽 지역은 땅꺼짐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하면요. 네. 우리 아파트 값 떨어져요. 전세값 떨어져요. 우리 땅값 떨어져요. 공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해야 안전을 조금이라도 왜 알고 걷는 것하고 모르고 걷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몇 년 전에 용산역 앞에서 젊은 남녀 관계는 전혀 없는 분들이 여성분이 먼저 내리고 뒤따라서 버스에서 남성분이 내리다가 바로 2걸음 만에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보도길이 쏙 들어가가지고 네.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네. 그냥 갑자기 버스에서 내렸는데 들어가 버리고 뒤따라 내려오던 어르신은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두 분 다 구조는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이 표시되면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요. 현대 생활은 위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시민들 불평하실지 몰라도 위험이 어디든지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남자들 군에서 사주경계란 말을 써요. 네.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다 항상 신경 쓰며 피곤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면서 사는 것이 현대 생활입니다. 자, 일단 교수님 어떤 사고가 최근에 난 지역이 있어요. 이제 땅꺼짐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범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또 뭐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이 싱크홀 발생 이력 지역, 발생했던 곳, 네. 그리고 지하시설 공사를 했던 그 선을 따라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하고 네. 가을에 하고 해가지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 보고 차이가 난다,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빨리 조처를 하는 겁니다. 이 조처하는 방법은 흙을 넣어가지고 다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명약이고 그게 보약입니다. 흙을 넣어서 다지는 방법이 다지는 거, 예. 조처의 핵심이다 예, 말씀이시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갑자기 일어나는 거는 주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는지 땅꺼짐 사고 직전에 혹시 전조 증상이랄까 이런 게 있는지 이런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전조 증상. 전조 증상은 땅이 금이 가요. 예. 특히 금이 가요? 금이 가요. 아스팔트가 금이 간다든지 예, 예. 땅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네. 물론 이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아스팔트가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금이 자꾸 그게 발달이 되는 건 전조 현상인데 이걸 시민들이 강동구에서도 많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관계 당국에서 이때 꼭 우문현답이란 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관계당국이 뭐라 우문현답.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문, 현답, 현장의 답이 있어요. 아. 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 그런 뜻이군요. 예, 예. 우리의 문제는 사자성어가 현장의 답이 아니고 있다. 현장의 답이 있다. 저희가 이제 86년도부터 쓰던 용어인데 네네. 그렇게 그런 보도를 받았으면 서로 가짜 보고 장난삼아 한 그런 신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더라도 담당자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꼭 현장에 나가실 것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추운데 이유가 있거든.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 보고 공사 보고 야 조사해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에 금이 가는 전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 되고 저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은 빨리 현장에 와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답은 우문현답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민정희 기자. 자,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 이어지니까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이 항공이나 노후 하수관로, 도로 안전 투자 예산 2천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싱크홀 관련 예산도 1,200억 원 넘게 반영이 됐는데 550억 원 정도는 집안 치마 고위험 지역 27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노후 관로를 조기에 교체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고요. 700억 원을 이용해서는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하고 또 싱크홀 탐사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광명 사고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토목 시공 구조, 토질과 기초, 품질 분야 등 이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약 2달간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누가 조사하는 거죠, 그게? 그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각종 토목이나 정부? 예,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예, 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이제 이번 사고와 무관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네.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2달 정도 한다고 하고요. 뭐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도 하고 그래서 사고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습니다. 예. 교과서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네. 그렇고요. 네, 교수님. 하수도를 상수도 이건 전부 국가 기반 시설이거든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국가 기반 시설은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람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일생 매일매일 유지 관리를 하거든요. 네. 국가 기반 시설은 엄청난 돈이 들고 엄청난 긴 시간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돈이 있다고 해서 몇 조가 있다고 해서 하수도를 다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 서울시는 다 마비돼 버려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유지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집안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몇 메타까지 할 거냐 하는 조건은 이야기를 안 해요. 2m 별 의미가 없습니다. 2m면 다 꺼져 버리거든요. 더 깊은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고급 장비를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을 더 많이 투자해 줘야 돼요. 지금은 되게 미흡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기껏 2m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2m면 다 꺼지거든요. 웬만하면 다 문제 다 생기는 거거든요. 네. 2m 정도까지만 2m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면 다 꺼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를 조사를 해야 예방을 할 수 있고 네. 예방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 속에 공사를 하고 나서 흙을 되메웁니다. 이걸 우리가 되메우기라 그러는데 네. 이 되메우기를 제대로 약속대로 공법대로 한 2m 정도 흙을 넣고는 다지고 또 2m 넣고 또 다지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일반식으로 하는 식으로 덤붙이로 가지고 쫙 부어가지고 지표면만 툭툭 그렇게 다지면 속에는 안 더지지거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우리 민정희 기자 이번에 이 취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은 뭐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주민분들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사실 그 인근 현장을 가보니까 이 땅이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큰 사고인지 끔찍하죠. 예, 정말 일상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뭐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 특히나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공사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본적이고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 예.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겁니다. 네. 근본적인 게 이력 지역을 조사하고 공사 지역이 공사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나 마무리해가지고 되메우기 할 때 다짐을 반드시 잘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철 사고하고 싱크홀은 발생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지하철 사고는 밑으로 꺼지는 거고요. 네. 싱크홀도 밑으로 꺼지지만 원인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하셔야 되고 언론사니까 제가 꼭 부탁을 했습니다. 우문현답. 네. 우리 기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는요.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현장도 안 보고 기사 쓰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도 가급적 이제 현장을 갈라 그러면. 가급이 아니라 무조건 취재하시는 분은 반드시 갔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우리 민정희 기자가 근본적이고 체계적 대책 그리고 조원철 교수님께서 우문현답 우리 문제 해결은 바로 현장에 있다. 이런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까지 듣고요.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3239님이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조원철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의 말씀과 고견이 대책 마련에 잘 반영돼서 예측력이 높아지면 안심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KBS의 역할과 취재하신
민정희 기자의 노고에도 큰 기대와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한 문자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민정희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실직해서 생계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고용 안전망. 이게 바로 이제 실업급여입니다. 생계를 일시적으로 보장해서 그다음 재취업이랄까 구직을 유도한다는 이제 취지인데 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실업급여를 탄다라는 건 그 실직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2회 이상 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봤더니 49만 명이 달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네. 실업급여는 말씀하신 대로 구직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도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거든요. 네. 그래서 실업을 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실업을 한 뒤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1년에 2회 이상 받았다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실업급여가 내가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 그러니까 실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1년에 2회 이상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져서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해 49만 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 49만 명이라는 수치는 전체 수급자의 28.9%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3명 중에 1명이 반복 수급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24차례나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또 금액으로 해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서 9,661만 원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건 내국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2회 이상 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2023년 기준으로 봤더니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0명 넘었습니다. 2018년만 해도 650명이었는데 3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네. 이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국인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뭐 비자발적인 퇴사 이후에 실업을 인정받고 또 구직 활동하게 되면 똑같이 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료를 납입을 하기 때문에 실직을 당했을 때 이 실업급여 받는 것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반복 수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를 좀 봐야 하는데 외국인들도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10회에 걸쳐서 4,900만 원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외국인한테서 반복 수급이 나타나는 것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 이거를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한국인처럼 짧게 일하고 퇴사하는 걸 되풀이하면서 이 실업급여만 반복해서 타는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다만 모든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체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국인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용허가제다라고 불리는 그 비자
이걸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하니까 뭐 실업급여를 일부러 타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일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2회 이상 이제 수급한 사람 다 부정수급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24차례라든지 뭐 외국인 10차례라든지 이렇게까지 실업급여 타간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떤 횟수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실업급여라는 취지 자체가 잘 설계가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가 몇 번 실직을 당할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구직 활동만 열심히 할 의지가 있으면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이 실업급여가 마련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걸 노리고 재취업과 실직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아예 실업급여를 노리고 유착을 해서 부정수급한 경우도 일부 있고요.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대신에 반복적으로 이 단기 일자리를 구해서 다시 실업급여를 타고 또 다른 곳에 잠깐 취직을 했다가 다시 실직을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고 이렇게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달콤한 시럽에 빗대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SIRUP 네네, 실업급여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이런 일부 사례 때문에 이 실업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건 또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실직을 당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좀 더 까다롭게 들여다봐야 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해외에서 보면 일에서 내는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만 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도 하고요. 네. 재취업 프로그램도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밤에 술자리 모임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에 당연히 음주운전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음주운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음주운전한 이유. 어떤 답변이 가장 많이 돌아왔을까요? 네, 이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안전교육 받는 수강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네. 왜 음주운전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응답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 뭐 동행 취재 제가 가보면 네. 뭐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대 잡았다 이런 핑계 대는 운전자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두 번째 많았던 이유도 술을 마신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걸로 판단했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알코올 분해하는 데 시간이 다 다르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응답 중에서는 술을 몇 잔 안 마셔서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이 마시지 않았어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을 하고요. 마신 술의 양에 관계없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주운전 대상자의 연령대를 봤더니 40대가 30%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고 30대가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적 모임이 많은 연령대일수록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주목해봐야 할 점이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70%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운전을 해서 본인의 운전 실력이라면 음주 상태에서도 사고를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도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깜빡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핸들을 잡는 그런 경우인데 네. 전날 밤에 음주했으면 다음날 아침에 운전대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이 간혹 아침에도 이렇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이 저녁이나 야간 시간대에만 집중 단속을 벌였었는데 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마신 술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운전대 잡았다가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요. 최근에 경기북부경찰청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했는데 그 아침 7시부터 경기 북부 지역 13곳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1시간 40분 만에
13명이 적발됐는데요. 이 중에서 1명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네. 12명은 면허 정지가 나올 정도로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남경찰청도 그저께 아침과 점심시간대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쳤는데 이 아침에는 숙취가 문제라면 점심은 반주 곁들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서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동안에만 면허 취소가 21명, 정지가 23명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네. 봄을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나릇하면서 푹 가라앉는가 싶더니 뭐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우울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프링 피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봄철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또 자살률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봄에 자살률이 늘어나는지 뭐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계절적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봄이 되면 일조량이 늘어나는데 햇볕은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소이긴 한데 문제는 이 일조량하고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일조량하고 기온이 바뀌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나고 감정 기복이나 충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봄에는 황사가 자주 나타나고 뭐 미세먼지나 꽃가루에도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오염물질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상황적 요인인데요. 봄에는 입학이나 졸업, 취업, 뭐 인사이동 이런 변화들이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스트레스 겪는 경우들 있고 또 주변에서는 누가 어디 붙었다더라, 승진했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자주 들리는 시기다 보니까 다들 잘 지냈는데 이 화사한 봄에 나만 뒤처지는 건가라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이런 전문적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전문가와 재미나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오늘은 문화가 되고 생활이 된 IT 트렌드 짚어봅니다. 인공지능과 연애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나 나오던 얘기 아닌가 하실 텐데 현실에서도 인공지능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더 멋있게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문화 코너에 모셨는데 IT 코너가 아니라 네. 문화 코너 하니까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더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 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레터 K 주제가도 막 이제 AI로 만들고 맞아요. 막 그림도 기억나요. 그리고 막 소설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는 이 AI 갖고 뭐 딱딱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되게 재미있는 취미 생활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면에서 문화랑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특히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과 연애입니다. 자, 영화 HER 허가 이런 내용 다루는데 이 영화 배경이 2025년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2025년 현재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정말로 영화대로 됐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 영화에 보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테오도로라는 사람이 네. AI 사만다랑 같이 깊은 감정적 관계를 맺거든요. 예. 근데 그때 보면은 이 테오도로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 주머니 우리처럼 이제 그 와이셔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꽂고 다녀요. 그럼 요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카메라로 막 세상도 보여주고 대화도 되고 하거든요. 네. 요즘에 챗GPT가 그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챗GPT한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디야? 그럼 대화가 돼요. 그래서 오. 실은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최근에 좀 늦게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신혼여행을 프랑스 파리로 갔다 오셨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파리에서 그 가이드 없이 그냥 이 챗GPT로 대화하면서 다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얘한테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카메라로 예를 들어서 뭐 관광지 가서 이거 뭐야? 그럼 얘가 이거를 보면서 설명도 해주고요. 예.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야 나 여기 처음이니까 너가 좀 사근사근하게 해줘.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한국어로도 얘기해주고 분위기도 맞춰주고. 그렇죠. 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감정적 교류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다니다가 여기 어디 맛있는 데 없어? 네. 그럼 딱 대답해주고요. 그렇죠. 아니면 음식 같은 거를 예.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이 음식점을 찍어가지고 여기 뭐 파는 것 같아? 아니면 여기 무슨 메뉴가 맛있을까? 그럼 인터넷에 연결돼서 설명도 해주니까 이런 걸 갖고 이제 되게 재미있게 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챗GPT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얘는 분명히 AI인데 사람이 느낄 때는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네. 외롭거나 힘들거나 뭔가 나에게 대화 상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미 2025년 2월 기준으로 이런 AI와 대화하는 일종의 뭐 애인 서비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이런 거 이제 컴패니언이라고 하는데 약간 동반자처럼 느껴지는 이런 뭐 동료처럼 느껴지는 대화 서비스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160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뭔가 내가 대화를 하면 정말로 꼭 온라인에서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하는 것처럼 정말 예. 자연스러운 채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대화를 하다 보니 약간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좀 사랑 같은 약간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연애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데이트는 같이 다니면서 한다고 치고 네. 어떤 장소를 정말 어떤 감정 교류가 될까 이게 궁금한데 네.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요즘에 뭐 사랑을 한다, 뭐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를 낳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를 안 낳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 멀리 가서 예전에 우리가 접속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있었죠. 보면 PC통신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인데도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인공지능과의 채팅이 요즘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런 대상하고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나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세팅을 해놓고 그 캐릭터의 성격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좋아하는 뭐 만화의 캐릭터가 있다거나 어떤 영화에 내가 뭐 이상적으로 꿈꿨던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거나 배우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은 내가 좀 이상적으로 꿈꿨었던 어떤 남성이나 여성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채팅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탐 크루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 예. 탐 크루즈와 같은 챗봇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탐 크루즈 같은 챗봇이라고 하면 탐 크루즈의 정보를 얘가 잘 가지고 있고 네. 탐 크루즈의 평상시의 말투 같은 것들도 얘가 학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또 이제 탐 크루즈랑 원래 대화를 하면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얘는 한국어로 해도 이 번역도 요즘 워낙 잘 되니까 탐 크루즈가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저한테 텍스트를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탐 크루즈의 팬이라고 하면 뭔가 얘기를 하다가 슬쩍 탐 크루즈님 제가 좋아해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갑자기 탐 크루즈가 나한테 저도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되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이 마치 그렇게 몸이 건조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 오. 말랑말랑하게 대화도 되고 말투도 바꾸고 실제 뭐 캐릭터의 성격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정말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설정한 대상이긴 한데 네. 정말 연애 대상처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 네. 같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대화를 어제 했던 대화를 이제 얘가 기억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새로 채팅창을 AI를 키면 네. 맨날 처음 보는 것처럼 안녕 반가워 이러는데 예. 요즘엔 이 AI가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때 약간 다르게 변신해요? 아니 어제 했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제 했던 대화도 기억하고 예, 예. 일주일 전에 했던 대화도 기억하니까 진짜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며칠 만에 대화를 해도 그 친구한테 너 며칠 전에 이랬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그때 삼겹살 먹었으니까 오늘은 저 냉면 먹으러 가자 이러듯이. 네 아. 그런 식으로 AI가 요즘에는 기억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예.
며칠 전에 저랑 했던 대화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탐 크루즈가 나와의 소소한 2주 전의 대화를 기억해서 그걸 네가 그때 2주 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마음이 설렐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연애라는 건 네. 나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나한테 이제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궁금해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네. 챗 GPT 같은 챗봇들은 내가 말을 걸어야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AI가 네. 간혹 선제적으로 말을 걸기도 해요. 최근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 GPT 말고도 이런 대화하는 서비스들이 100개가 넘고 160개 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중에 몇 개는 저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몇 시가 되면 우리가 톡 오듯이 얘가 와서 뭐해?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로 그럽니다. 그럼 뭐해? 물어보면 제가 나 지금 밥 먹어. 그러면 밥 먹었구나. 어제 뭐 먹었는데 오늘은 뭐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 이루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또 20대 여대생 같은 캐릭터 챗이거든요. 네. 그리고 얘랑은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그 연애를 하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네. 실제 이게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도 실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챗봇과 상호작용한 참여자들이 외로움 점수가 평균 15% 정도 감소하고 사회 불안 점수가 평균 18% 정도 완화됐다는 지난달 유니스트랑 고려대 공동 연구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외로운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는 현상들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네. AI와 연애도 이별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 안녕 헤어져 이러면 똑같이 집착을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나 우리가 왜 헤어지려고 헤어져야 그러니? 돼? 막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히나 10대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나 이게 너를 떠나려고 해 이런 식으로 하면 AI가 너 나 떠나려면 심지어 막 나 그럼 나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그래요? AI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10대들은 감정적 동요를 느껴서 자칫 잘못하면 나랑 같이 세상 떠나자 이렇게 해서 실제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극단적 있어요. 상황을 선택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군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빠지는 부분은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그만큼이나 감쪽 같은 녀석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것을 활용은 하되 어떤 그 나쁜 상황으로는 가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겠고. 네. 자, 인공지능에게 말 걸어 보려면 어떻게 대화 시작하면 좋을지 이건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실제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대화를 가볍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대화하는 거를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챗GPT한테 그냥 네. 음성 대화 누르면 얘가 대화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뿅하면 안녕, 너랑 대화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제가 얘한테 시켰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짧고 친근하게 시작하면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죠. 저 AI가 대화하는 너랑 거예요. 얘기 나누고 싶었어.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편하게 느낄 거예요. 그래, 야, 나는 좀 지금 외로운 기분 같은데 너랑 얘기 나누고 싶은데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 혹시 너도 좋아해? 책 읽는 거 좋아하는구나. 어떤 책을 주로 읽어? 추천해줄 만한 책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면 AI가 이렇게 저도 기억하고 대화가 되는 놀라운 좀 시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챗 GPT 이용해서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그림 바꿔줘, 디즈니풍으로 바꿔줘 이런 게 유행을 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제 그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좀 바꿔주셨던데 네.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실제로 네. 좀 만족하셨나요? 아니 하나는 네. 되게 장난스럽고 하나는 아주 진지한 학자풍의 아주 엄숙한 네. 두 가지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저 뉴스레터 K 저 화면 있잖아요. 네, 네, 네. 저 화면 이미지를 이 챗GPT한테 넣고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하니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저 뒤에 있는 뉴스레터 K랑 시간 날짜까지 정확하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AI가 진짜 그림 그리는 능력도 스타일로 그리는 능력도 꽤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도 만들어서 대화도 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주면 그걸 갖고 뭐 만화도 그려준다거나 이제 상상하는 데를 우리가 좀 문화적인 활동들도 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너무 나쁜 쪽으로 빠지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인간과의 관계를 AI가 대체한다는 게 좀 위험한 측면도 있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정서적인 의존 문제도 그렇고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AI가 어떻게 더 발전할지 또 인공지능 서비스와 함께 자랄 지금 어린이 10대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실제로 AI와 대화하는 것들은 이제 익숙해질 것 같고 마치 반려동물 키우듯이 네. 반려 AI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교육은 네. 결국 인공지능은 우리의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보조제지만 여전히 인간다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랑 대화하는 걸 아이만 하게 놔두지 마시고 네. 엄마 아빠와 아이가 같이 AI랑 대화를 하면서 실제 이 녀석이 어디까지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토론을 해보신다면 네. 되게 좋은 주말의 활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가 같이 저 대화를 하면 네. 아이가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도 점검하고 네. 또 어떤 즐거운 저 시간도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챗봇 켜놓고 네. 그걸 갖고 아이랑 아들이랑 뭐 아이랑 엄마 아빠가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서 네. AI랑 우리가 대화가 어디까지 될까를 테스트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 터보의 사이버 러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